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이번 시간에도 비브르 와사비님 그리고 라모타님 그리고 키노아이치 찬일영 기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드디어 저희도 헤어질 결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 진짜 헤어질 결심 이야기는 꼭 한 부를 통해서 나눠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사실 저는 넘버원이고 키노아이츠에서도 지금 넘버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키노아이츠 지수도 지금 탑건과 왔다리 갔다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탑건보다 좀 더 계속 높은 위치에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간에 올해 아마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게다가 또 2달이 지났으니까 2달이 지나면 예를 들면 이제 부가판권님이 풀렸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사람들이 그 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서야 이야기를 꺼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영 기자님께서 네. 오늘 이제 이거까지 이제 얘기하고 이제 스포일러 얘기할 거니까 네. 혹여나 정말 아직 안 보신 분들 영업. 영업 마지막 영업하고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들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스포일러 없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박찬욱 감독님 워낙 유명하시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주신 감독님이시니까 영화 좋아하신다 그러면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영화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라든지 아니면 선정성, 폭력성 여러 가지. 그게 나랑 안 맞는다. 너무 미쟁센 이런 거 나 이해 못하겠다. 숨겨놓은 의미? 나 이런 거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난 박찬욱하고 안 맞아. 떠먹여줘야 돼? 네. 난 떠먹여주는 감독이 좋아. 난 상업영화 같이 이렇게 울어야 할 때 심파 딱 넣어주고 저 같은 사람들 이승전결 딱 나와서 결말 열일결말 나 싫어. 맞아. 열일결말 싫어.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우신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면 달라지겠지만 일단 봉준호 감독님과 두 분을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약간 나는 박찬욱 감독님 영화보다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더 잘 맞아. 약간 그래도 대중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내 이야기 같아.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봤었을 때 그래도 영업을 해드린다면 지금까지도 난 너무 안 맞거나 봤던 게 너무 나랑 안 맞아서 멀리 하셨다면 헤어질 결심은 일단 선정성이나 폭력성, 피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잔인하거나 많은 섹스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친상간 여러 가지 이런 게 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난 이런 거 혀를 자른다든지 이런 거 너무 싫어.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주제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명확하게 사랑이라는 테마가 엄청 강조돼서 들어가 있어서 뭔가 러브 스토리를 보고 싶다. 그리고 나 한산 봤는데 박해리 그런 꼿꼿하고 그 다음에 또 아직 꿋꿋하고 선비 같고 말 수 없으면서 진중하면서 이런 남자 내 스타일이야. 나 이런 사람 또 보고 싶어. 박해를 또 연장해서 또 한 번 필모를 또 보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약간 요새 이제 개그맨 분들이 전극 연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한산에서는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우차사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코빅도 나오셨던 이름을 까먹었는데 다 모르시나요? 갑자기 저 지금 한산 그때 방송 때 얘기했지만 사실 그분도 몰랐어. 죄송하네. 나대용으로 그분이 나왔다는 것도 몰랐었어. 진짜요? 나 진짜 나대용을 몰랐다고요? 몰랐어. 나대용에 그분이 나올 거라 난 생각을 못했다가 거기서 몰입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도 근데 나는 몰랐어. 모르면 몰입 더 잘 되죠. 모르니까 이런 연기 이렇게 잘하는 배우가 누구야 있는데 알고 보니 네, 장이수야. 네, 범죄도시 혹은 그 나대용 박지환 배우님. 네, 그래서 약간 그분 말고 제가 얘기하려는 분은 성함이 어때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무튼 헤어질 결심 얘기하려는 거는 김신영 배우의 재발견에 대해서 그 분을 같이 엮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한산에서도 솔직히 아마 잘 못 찾으셨을 거예요. 개그맨 출신이신데. 네, 윤진영님.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분도 이제 전국 연기하시고 요새 이제 원래 개그맨들이 혹은 이제 코미디언들이 이제 코믹 연기에만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코믹 연기가 연기 중에 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를 웃기는 게 짐 캐리 보세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스펙트럼이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김신영 배우를 웃긴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전국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보시면 되고 또 나 박정민 좋아한다. 박정민 배우 좋아한다. 이러면 정말 다른 짧지만 정말 굵은 그런 선 굵은 그 안에 이야기가 또 있는 설애와 또 둘의 이런 관계를 뭔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안에 이야기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긴 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도 그건 이해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 러브 스토리를 좋아하시고 박해일 배우의 선비 같은 모습도 좋아하시고 또 나 탕웨이 좋아한다. 탕웨이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제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이제 스포일러 딱 들어가면 되겠다. 와, 이렇게 하고 와, 정말 여러 가지 영입 포인트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네. 더 많긴 하지만 일단 네. 줄여서 줄여서 네, 이제 영업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포일러 이제 들어가고 사실 저랑 장영기 기자님은 이제 저기 같이 봤어요. 언론사에. 언론사를 기자간담회를 같이 봤는데 영화 따라보고 기자간담회 같이 봤는데 이 분위기가 매우 엄숙해. 사실은 원래 맞아요. 기자간담회라는 분위기 자체는 항상 엄숙한데 네. 이 영화는 특히 엄숙했던 더 게 엄숙한 왜냐면은 이미 그 느낌이 아가씨 때도 약간 저는 느꼈었거든요. 아가씨 때도 갑자기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첫 마이크 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칸에서 고배를 마시고 온 저희 감독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칸에서 고배를 마시고 왔다고. 근데 이번에는 산 받으셨는데 뭔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지? 감독님이 은근히 되게 스코어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인기 끌고 싶으신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아마 지금 딱 생각되게 손익밖에 안 보이는 거지. 네, 머릿속에 딱 그런 거 의식하시는 것 같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반에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처음 1, 2주 차에. 맨 차에서 좀 될 것 같았어요. 완전 그때도 이제 무대 인사를 도는데 거의 죄인 느낌으로 돌아다니는 네. 글들, 반응이 죄인 느낌이야 거의 글들이. 이거 상업 영화예요. 네, 이거 상업 영화예요라고. 저도 천만 가고 싶어요. 막 이런 거 봤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최동훈 감독님이 이겼잖아. 네. 이거는 용기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최동훈 감독님이 이겼어. 나도 최동훈 한재림 감독님도 이긴 건가요? 이겼나? 어떻게 되나요? 이기면 찾아봐야겠다. 이거는 비슷할 거예요. 비스블이 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상업 감독님은 연달아 이겼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스코어를. 예측할 수 없는 판이. 코로나 이후는 진짜 영화판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사실 이제 어렵습니다. 궁금했던 거는 왜 초반의 흥행이 왜 안 이어졌을까. 사실 옆에서 이제 기자 이제 하시다 보니까 좀 아마 생각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초반에 일단 왜. 진입 장벽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변에 영화 자주 안 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박찬욱 감독이 상 받던 말든 나는 관심이 없다. 너무 어려워. 난 안 봐. 어차피 상을 받든 영화를 개봉하든 난 잘 안 봐. 요즘은 좀 확실히 그렇게 된 것 같아.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좀 흥행 공식 깨진 것 중에 하나가 입소문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외에서 상을 받던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OTT도 많이 보게 되고 되게 외국 것도 많이 봐서 이게 평준화됐고 눈이 높아져서 그런가 해외에서 상을 받는 게 그게 그렇게 뭔가 해외에서 상 받은 영화를 내가 봐야 내가 대중문화에 뭔가 편승을 하고 나는 어느 정도 예술에 항요하는 그런 좀 약간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약간 뭐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했다면 요새는 그게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그리고 상 타는 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반응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어려운 거 싫은 거예요. 코로나 블루도 있고 난 진짜 세상 살기도 힘든데 내가 영화까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걸 봐야 하나? 하필 5월달에 범죄도시 2가 범죄도시 그렇게 그렇죠. 대박이 터졌으니까. 그게 꽝꽝 터지고 탁탁 터트려지고 너무나 쉬운 결말에 기승전결이고 너무 통쾌하잖아요. 근데 CJ가 그 다음에 바로 내세웠던 게 브로커였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지. 브로커 네, 바로 우울하고요. 왜 이해도 못하겠고 왜 저러는지 이해도 잘 못하고 저 솔직히 범죄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네. 이거 범죄 아니고 범죄잖아요. 범죄죠. 범죄, 범죄지 이게. 네, 영화 그러니까. 그 입양 그거 브로커는 범죄죠. 세 글자를 요약하자면 사이다. 맞아요. 사람들이 사이다를 원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게 서스펜스잖아요. 정보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계속 미뤄지고 그냥 이걸 관객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 서스펜스에 대한 관계에 거부감이 생겼달까?
사이다 소사로 인해서 전 그래서 그런 것도 범죄도 답답해요. 그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극장에서 또 있어. 마스크 쓰고 영화도 마스크 답답하고 쓰고 영화 난 보는 이해도 말에 못 집에서 보면 상관이 하겠고. 없어. 네. 근데 마스크 쓰고 봐야 되니까 오히려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하기는 네. 왜냐면 그거 네 맞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독립영화도 그렇고 독립영화 관객 수도 사실은 고정층은 이제 항상 그 존재하거든요. 있죠, 항상 보는 네. 사람들은. 어차피 독립영화는 10,000명 넘으면 대박이고 확실히 요즘 네. 분위기지만 10,000명 넘으면 대박이고 50,000명 넘으면 완전 기적에 가까운 거고 그쵸.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무튼간에 고정층은 있는데 네. 그 지금 이 헤어질 결심은 그 고정층들이 오히려 이제 좋아하는 영화지 사실은. 그쵸. 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엔차 하시니까 지금 이 스코어 거죠. 나오는 거죠. 그게 힘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역주행의 결국에 힘 중에 하나가 밈이란 말이죠. 이게 밈이 없었으면 사실은 네. 난 불가능했다고 생각해. 도저히 당연하죠. 이게 역주행이 그게 안 될 영화거든요. 사실은 이미 저는 1주차 때 끝날 줄 알았어. 아 이거 네. 사람 보고 이거는 박찬욱 영화제 제 망했구나.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나 진짜 이게 손익을 넘기겠다는 생각을 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찢어주자 보면서 흔히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간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어떻게 넘어가지? 왜냐면 보통 이제 결판이 나는 게 첫 주잖아요. 원래 영화 이제 흥행판을 보면 맞아요. 첫 주도 아니야. 첫날에 결정이긴 해. 이제 첫날에 요즘 박스오피스 보면은 이제 옛날엔 다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암울했던 거고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그쵸. 근데 어떻게 밈이 도대체 도대체 왜 이것 때문에 된지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한 살이 터진 게 그리고-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였지? 그 한산까지도 전 솔직히 한산이 비판받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있죠. 기당선언과 외계인과 마찬가지로 한산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까여야 했는데 음. 갑자기 박해일밈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렇죠. 이순신을 때문에- 깐다는 건 근데 이순신을 같이 깐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한산을 깐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도 뭐 재미없다 이런 말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박해일 뭐 헤어질 결심 밈에 탐승해가지고 오해가 그렇게 나쁩니까? 네, 그렇게 되고 이런 거 내버려가지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롯데도 감사할 수도 있어. 네. 은근히 감사할 수도 있어. 진짜 그래도 쓰더라고. 자기들 홍보할 때 대놓고 쓰더라고. 네, 이게 그거를.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 알 수 없고 정말 그 대진운이 이거 솔직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박해일 배우가 같은 시기에 찍은 것도 아니고 이게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면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진짜 세상 일은 알 수 없고 우연의 일치도 참 진짜 대단하고 사실 밈은 이제 마침내 같은 이제 부사인데 이 마침내나 이제 그런 건데 이 마침내라는 말을 사용한 게 트위터나 이제 이런 거 조사를 보면은 다른 부사는 줄었는데 마침내만 뭐 엄청나게 그달 4만 회로 네, 늘어났다고. 갑자기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이게 사람의 언어 생활을 이제 바꾸는 게 힘이 된다. 이게 입증이 어쩌면 된 거거든요. 영어 문화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건 있었지만 이제 그걸 연구 자료까지 해놓으니까 진짜 딱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 연구자료까지 있었어요. 네. 그게 연구를 낸 거예요. 이게 연세대 얼마 전에 쪽에서 냈어요. 연구를 낸 거예요. 그걸. 그 이후부터 마침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네, 트위터에서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해서 이제 6월달 대비해서 7월달이 훨씬 많이 쓴 거야. 네. 마침내란 말 실생활에는 안 쓰는데 정말 네. 문학적인 이야기 말인데 정말 탕웨이가 그걸 탕웨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네, 사람이 그러니까요.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밈이 사실 저희가 녹음한 이 방송 올라가는 9월 7일인데 이게 이 밈의 유행은 어디까지 지속이 될까요? 보통 지속이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밈들이. 그래요? 저는 있죠. 아직도 그래요. 저는 트위터 안 들어가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나요? 아직도 계속 쓰기 지속되고요. 써. 계속 아직도 써요. 쓰는 게 신기해. 근데 이 밈이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 들어요. 이제 이 밈이 쓰는 그 유효 기간이 있는데 어머,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 기간은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데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면 끝이 나.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막 충북 이런데 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충주시여서 너무 잘 알거든요. 충주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거는 여기 너무 많이 써. 여기는 아무튼 아직 시작 그렇죠. 안 하셨나 보네요. 공기업에서.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이제 슬슬 쓸 때가 됐긴 마침내 네, 됐거든요. 쓸 때가 되긴 시작해야지, 했는데. 빨리. 마침내 이제 이벤트 할 때 마침내 뭐 이런 거 네. 해야 되거든. 아마 그 밈의 유행 기간 사실 이것도 이제 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화 이제 뭐 얘기하자면은 결국에 스마트 기기잖아요. 네. 사실 스마트 기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스마트 기기 시대인데 지금 21세기도 지금 스마트 기기 쓴 지도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람들이 할 만한 내용을 지금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 너무 영화가 고전적이에요. 영화 늘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영화들이 아, 있는데 다른 다른 영화들? 영화들이
왜 아날로그 시대에서 해야 될 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냐 연출을 디지털 시대에 그게 음. 있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 아. 영화가. 근데 그게 되게 각본 쓸 때 좀 고민이 많았대요. 실제로 이게 넣어도 될지. 그 정석영 작가님 그때 그 GV에서 들었던 건데. 아 맞다 집이 가셨죠. 예, 다른 분들 이게 정석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걸 많이 쓰는데 스마트 기기를 수사 과정에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이제 그런 제작 과정에서 참여했던 안 사람들이 된다. 좀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제 작가님이랑 뭐 감독님이랑 이렇게 딱 밀어붙여가지고 나온 결과가 너무나도 이제 잘 빠지고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제가 우연과 상상 얘기했을 때만 해도 아날로그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3부 때 핸드폰 그 인터넷부터 망가지고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막 이와이 신지도 라스트 레터에서 맨 처음 씬에 휴대폰부터 버리고 시작한다. 그걸 이제 하려면은 휴대폰이나 그런 거 전자기기가 없는 없어야 돼요.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우연 같은 것이 발생을 하려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필수지잖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이 영화를 카톡 시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흔히들 유행하는 그 붕괴 이거는 그냥 카톡 상태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붕괴 중. 네. 카톡 상태에다가 상매에다가 붕괴 붕괴 중 해놓고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이거 무슨 의미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급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 이제 보통 비읍기읒 해가지고. 네 비읍기요. 비읍기읒. 상상했어. 이러다가 막 카톡 보낸다. 밤에 새벽에 자니? 막 아. 이러면서. 그또 그걸 근데 그거를 밤에 가서 이 카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관찰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관찰로 하는데 이 영화 좋았던 건 그걸 관찰을 하는데 그걸 옆에 있는 것처럼 옆에 서 있는 걸로 바꿔놨어 그거를.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세련된 거야. 기계에 대해서 다루는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폴 비릴리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기를 쓰면서 제일 먼저 망가진 게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이 그림 안에서 원근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기차로 이렇게 달려가 버리면 원근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공간이 일그러져 보이는 거지. 근데 카카오톡은 우리가 시공간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아예 삭제해 버린 거예요. 머리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 이렇게 바로 상대방의 생활로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스마트 기기 시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아 뭐뭐 했어 전해줬는데 그냥 지금은 카톡으로 뭐해 하면서 그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며칠 걸리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의 생활에 접속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거죠. 전 그 망원경으로 들어가서 보는 게 진짜 이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는 이 시대에 너무 잘 어울리는 풍경이라. 근데 아직도 현재 상업영화 감독들은 거의 시네마천국 시대에 나올 만한 그런 방법으로 네. 이제 사랑 고백을 하거나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뭐 전화나 이제 이런 거 봤잖아요. 전화하고 뭐 편지를 쓰고 뭐 거기 군대에서 편지 쓰고 뭐 네. 전화하고 그때 지금 시대에서는 그냥 요즘은 군대에서도 지금 카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시대인데 왜 그렇게 지금 연출을 하고 있냐고 영화들을.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설애하고 이 사람하고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설애가 땡땡땡 이거 뜨자마자 갑자기 얘가 메시지를 고치잖아요. 맞아. 이게 현재 시대의 맞아요. 소통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말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막 너무 빨리 말해버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다시 하고 말해두고. 네 말이 씹히고 막 진짜 그거를 박찬욱 감독님이 그 연세에 잡아냈다는 게 되게 어쨌든. MZ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걸 제대로 방영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지만 정말 세련되신 거죠. 전 진짜 그 이충현 감독의 콜을 봤을 때 오히려 MZ 세대는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늙은 감독들이 더 앞으로 나아간다? 맞아. 콜은 거의 뭐 진짜 더 과거로 들어가는 거 무선 전화로 막 그렇죠. 네. 90년대 80년대 맞아. 음. 무선 전화였나? 이렇게 된 거? 네, 맞아요. 엄청. 돌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세대한테 좀 신기할 수 있어. 그런 게 오히려 막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네,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옛날엔 진짜 그렇죠. 초기 나왔을 때 핸드폰 뭐 완전 뭐 거의 저거니까 전화 거의 뭐 군대에서 저희 통신부 하는 때나 들고 다니는 막 그런 건데 통신병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건데. 네, 그래가지고 되게 매체 활용 같은 것이 너무 잘 구현되지 않았나. 저는 근데 이걸 늙은 또 나이 든 감독이 했다는 게 연세가 있으신 네, 60세 거의 다 되어 가시는 연세 있으신 감독님이 했다는 게 진짜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전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보다 좀 더 그 나이가 드셨지만 미하엘 하네케 감독이 했던 것보다 더 선취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현 시대성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제 칸에서도 감독상을 솔직히 감독상 이상을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지만 저도 심사위원장 정도. 더 아예 그냥 끝판왕을 줬어야 되는데 네. 내가 끝판왕 왜안 줬을까 아직 황금종려상은 나 진짜 이번에 그거 트라이앵글 그 작품 진짜 쌍심시키고 볼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네가 왜 받아 이런 거? 네가 왜 받아 이런 식으로 네가 근데 뭔데? 프랑스에서 봤던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제일 잘 만들었대요. 그 감독 그래요? 작품 중에. 모르겠다. 근데 물론 봐야지 알겠죠. 그저 더스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만들어서 줬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품도 아카데미 아마 이번에 또 경쟁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또 2차전 하겠죠. 네. 국제영화상에서 경쟁할 건데 국제 아카데미 손은 누굴 들어올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2파전일 때 가능성이 높은데 혹여나 이제 베니스 쪽에서 하나가 어떻게 올라오면 모를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2파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던 캐릭터가 수완이입니다. 아,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수완이 키어라고 생각을 해요. 수완이 해준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동료 저기 아, 동료 경찰. 좋아요. 공영표 씨. 아, 공영표 씨가- 수완이었구나. 네, 지금 알았습니다. 아 초밥 왜 비싼 거 초밥 왜 사줘요? 비싼 거 막 그거 사줘요? 너무 아직도 저기 되네요. 그거 정석영 작가님이 쓰신 거라고 아. 직접 말씀을 하시다 자기 이건 내가 썼다고 그래서 아, 알아달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뭐 처리 카드 뭘로 사는 거 그런 뉘앙스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리고 법이 왜 카드로 했냐면 이런 거? 경비 처리되냐. 네. 각본집엔 생략되어 있는데 승약된 게 있어요. 맨 첫 번째에 나왔던 것 중에 주말에 나만 버리고 집에 가니까 좋아요. 그렇게 보니까 키워 나도- 느낌 있다. 나도 빨리 장가를 가든가 해야지 하면서 이 혜준이 결혼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두고 어디로 간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수완 캐릭터 자체가. 아, 그리고 오프닝 시퀀스에도 나오지만 지곡동 우리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 우리요? 그래 우리 너와 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대명사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대사가 서로의 관계를 확인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컨대 그 혜준하고 정한이 그 처음으로 잠자리를 든 신에 우리 좋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애하고 이 사람이 관계를 확인할 때도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잖아요. 우리 참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너랑 나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다른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우리가 깨어지는 영화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서양식이나 한국식 그 비교 마인드 그런 거 우리 그냥 아워 하우스 뭐 마이 하우스 이런 그거잖아요 사실은. 네. 마이 보이프렌드 막 이런 식으로 아워 프렌드 뭐 이런 우리 아워 그리고 어스. 동양에서 개인적이지 않고 집단적이거나 너랑 나 이런 가족 혹은 뭐 그룹 이런 걸 좋아하니까. 어스가 아니고 아워잖아요 그 네. 느낌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고 그 생략된 대사 중에 정한이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당신을 강렬하게 소유하는 거라는 대사가 생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잠자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서로를 속박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부터 동떨어져 나오는 거. 수완도 계속 이 사람과 우리라고 불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혜주는 설애와 계속 우리라고 불리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되고 싶은데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수완이 한번 그 설애의 집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그때 했던 대사, 아니 우리 팀장님 호구 같지만 사실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약간 막장 드라마에서 그 바람핀 여자한테 그 화내러 가는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서 되게 수완 캐릭터가 오히려 재밌다. 저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수완과 연수의 이제 대비적인 그런 느낌들인데, 네, 맞아요. 연수도 보면은 약간 뭔가 겉돌고 있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겉돌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지금 혜준에게는 어떻게든 그걸 잘 해주고 있고, 어떻게든 뭔가 둘은 뭔가 맞아. 네, 둘은 맞아요. 어떻게 맞아? 잘 맞아. 생각보다 너무 잘 맞고. 뭐 저기서 담배 피는 장면, 담배 피려고 하는데 막 혼자 저기도 있고. 근데 연수도 보면은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막 그 이제 두 번째 살인 사건 그 범인 이거 어차피 말해도 되니까 네. 철석이가 이제 잡히고 나서
딱 이제 김신영 그 배우님이 박해일 배우님 운전하시는 모습 옆에서 빤히 지켜보다가 너 왜 보냐 막 이러니까 이거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기성되면서 들어가신 네, 건가요? 우리가 최초 해결한 살인 사건 아니냐고 이포 거기서 이해하셨어. 거기서도 똑같이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아 거기도 우리야.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연수도 어떻게 보면은 좀 물론 이제 그런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정말 좀 잘 나가시는 그러면서 뭐 인성적으로도 흠잡을 거 없는 그런 사람들과 뭐 좀 엮이고 싶은 그런 심리가 그런 보조 캐릭터에도 투영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연수 캐릭터가 심지어 직장 내에서 왕따같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터를 이렇게 빌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고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캐릭터가 전형성에서 벗어나 약간 톰보이 같은 이미지라 가지고 맞아요. 약간 벗어나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들 그 두 명이 보조 인물로 계속 해준 애들 따라붙고 있는 거죠. 아마 서양 사람들은 저기 칸에서 왔던 사람들은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런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가 분명 없을 건데 오히려 서양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더 뭐 얘기 나오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이 이포라는 동네가 사실은 그런 없는 동네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아마 이제 추측이었던 거는 이제 경북이었고 경북이고 아마 거기 이제 원전이 있으니까. 근데 해가 또 저무는 지점은 그쪽이 아닌데 그쪽 방향이 아닌데 뭔가 저쪽 전라도 저쪽 지역인데 영광에도 있으니까 원전이 둘을 합쳤나 막 그런 느낌도 있었고. 되게 영화 속의 공간이 안 이어지지 않아요? 뭔가 안 물리적으로 안 이어져요. 왜냐하면 호미산과 이포를 오가는 그 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에 이거 화장 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포로 오는데 이포에서는 그냥 안개가 껴있고 여기서 눈이 내려요. 근데 여기서 바로 다음 씬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짐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산이라는 동네가 부산은 실제 지명을 썼는데 왜 이포는 굳이 써도 되는데 이거는 판타지의 공간인가 그러면? 네, 이포도 그렇고 호미산도 그래요. 없는 지역을 썼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한 것들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들 한번 봤는데 몇 가지. 여기서 이제 나왔던 거는 이정현 씨가 연기했던 정한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면은 이미 지금 계속 뭐 주말 부부로서 어떻게든 의무 방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바람 핀 거 아니냐. 그것도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바람 피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바람을 먼저 피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궁금해서 저런 거였거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화 타이틀이 언제 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대사가 나왔냐면 그 이주임이 이제 그 자기랑 이제 그 혜준이 주말 부부인 거 알고서 주말 부부 10쌍 중에 6쌍은 이혼하는 거 알죠? 막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러게 이제 반박식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섹스리스 부부 중에 55%는 이혼하는 거 알죠? 하고서 이제 바로 헤어질 결심이 딱 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흥미로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캐릭터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전 정한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정한의 시점에서 보면 참 진짜 오히려 혜준이나 설애보다 오히려 정한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헤어질 결심이랑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한의 시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지가 이게 보이는 것 같아서 보면은 이제 정한이 이제 초반에 되게 그 좀 이포로 이제 혜준이 이제 전근 오면 안 되겠냐라는 말과 함께 영화가 되게 한 1초 정도 그 이정현 배우분의 그 시선을 좀 집중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조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부터도 이제 좀 그런 나중에 이제 뒤이어서 성관계 장면이 나올 때 혜준이 제대로 집중 못하는 순간이 나오는 것처럼 그 전에서부터 꾸준히 이제 그런 붕괴되는 상황들이 쭉 나열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부각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벽에 곰팡이 피듯이 어느 순간 이제 전염되는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균열 아닌 균열이 왔다가 이제 그냥 어느 순간 이제 설애라는 트리거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로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한이란 캐릭터 입장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면은 또 되게 또 다른 그런 해석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이거 정한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묘한 게 혜준이 담배 피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담배 피우고 싶다를 했을 때 정한의 반응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더 늦기 전에 그 음탕한 생각을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정한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당신을 강렬하게 소유하고 싶다.
이미 이 정한과 혜준의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로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임이라는 새로운 것을 계속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끌림이 정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감독님 여기 써져 있네. 감독님 말씀하시기에는 불륜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냥 이주임을 이용한 거다. 그렇다. 불륜은 아니다. 감독이 그렇게 밝히긴 했는데. 근데 왜 마지막 갈 때 왜 이주임이 부르나요? 다른 사람 친구나 왜 잘하는 부를 수 외책이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하는 중간에 외책이요. 이용했대요. 그렇다. 네, 그렇게 얘기를 감독님이 했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할 말은 얘기하다가 없네요. 마지막에 변했나 보네. 네, 감독님 뭐 그렇게 얘기하셨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느낌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감독님이 아무튼간에 그 성관계 장면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거든요. 최근 본인이 감독했었던 다른 작품들, 예를 들면 지금 그때 최근에 봤던 게 저는 이제 복수나의 것도 최근에 봤으면 느꼈지만 거기서도 초반에 나오잖아요. 아무튼간에 누구야 저기 신하균 배우랑 저기 누구야 누나? 배두나. 배두나. 예. 누나? 뭐 누나는 누나 있었어요. 누나 아픈 누나는 사실 이제 그거는 약간 패티시적인 느낌이었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제 배두나 저기 이제 거기서도 나왔었고 제가 사실은 어제 그냥 빠르게 정말 그 뭐지 한번 훑어봤어요. 저기 그냥 저기 어떤 박쥐. 영화를? 박쥐도 분명히 뭔가 근데 이 두 자세가 보면은 다 여자가 위로 올라 있는 자세더라고. 네, 맞아요. 네, 근데 근데 그 반대잖아요. 남자 그러네. 네, 뭔가 허투루 쓰지 않았을 거 감독이 그 왠지 왜냐면은 그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영화가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쉐이프 오브 워터. 네.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도 그 남자 이름 뭐지 마이크 셰넌? 네, 마이클 셰넌. 네, 좀 약간 악역 나왔던. 네, 네. 거기서도 뭔가 자기의 그 강압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상인 남성상인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 자세 이름 뭐지? 정상인을 한단 말이죠.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자신의 그런 캐릭터의 감정선이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었는데 저는 아까 맨 처음에 그 장면 보면서 그러면은 그거를 남자가 위로 아무튼 올라가게 했다는 거는 뭔가 주도권을 넘겨주려고 아무튼 주도권 다툼에서 이 작품을 아마 저를 넣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차이만 보여줘 끝났거든요. 네. 안 그랬으면 저기 완전 저기 뭐야 아가씨처럼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 혜준이 되게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영화들과 달리. 맞아요. 매우 기계적이야. 맞아요. 박해일 나왔던 배드신 중에 제일 기계적이었어. 근데 박찬욱 감독님 그간의 섹스 씬을 생각했을 때 이게 항상 그게 있어요. 되게 개입해서는 안 될 제3자가 항상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이상한 변태 감독의 성향을 제대로 드러낸 장면이 올드보이에서 네. 그 장혜정 배우랑 최민식 배우가 하룻밤 보내고 잠이 든 사이에 유지태 배우가 이게 방독면을 쓰고서 맞아. 네, 그걸 그 두 사람이 자는 옆에 같이 들어눕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얘기만 들어도 되게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또 오. 박쥐 같은 경우에도 좋아했네. 나중에 이제 신하균 배우 캐릭터를 죽이고 나서 송강호랑 김옥빈이 섹스를 하는데 둘 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순간을 묘사하는 게 그 둘 사이 그 성관계하는 사이에 신하균 배우가 이렇게 물에 빠져 익사된 상태로 이렇게 막 물 뱉으면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뭔가 항상 되게 있어서는 안 될, 왜냐하면 섹스는 무엇보다도 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행위잖아요. 근데 그 은밀한 순간에 가뜩이나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 있어서도 안 될 상대가 하필이면 그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부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란 점에 있어서 항상 뭔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보면은 그런 뭔가 이물질스러운 그런 상대가 항상 섹스 순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박해일 배우가 이제 바라보는 시점 어딘가 딴 데를 바라보면서 이제 섹스를 하는데 그곳이 이게 사실 장면이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곰팡이 쓴 벽을 보여주다가 또 어느 순간 설애가 보는 드라마의 장면으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저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벽을 보고서 섹스를 하는 건지 드라마를 보고서 섹스를 하는 게 되게 알아보기 힘들게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하는데 다만 거기서 확실한 거는 이 인물이 섹스에 집중을 못 하고 있구나. 네. 이제 이런 걸 알면서 이제 이때부터 뭔가 좀 붕괴 조짐이 서서히 보이는 그걸 암시해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대사 삭제됐어요. 물론 영화에서는 되게 이상한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혜준하고 아까 담배 피고 싶다 이렇게 잘라내야 되라고 했을 때 계속 뭔가 이해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근데 후쿠시마 이후로 뭔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되게 이상한 대사를 내뱉고 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는군요. 네, 왜냐면 원자력에 하니까 네. 원자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 관계들이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서로에게 집중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관계 불가능성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서 사람들이 사랑 영화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진짜 보면은 영화가 되게 어떻게 부제를 좀 붙이자면 뭐 관계의 종말 같은 뭔가 예전에 관계의 샘 페키파 감독 영화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되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종말하는지를 저마다 이제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끝장나는 과정이 어떻게 끝장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은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생각이 났던 그 책의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은 왜 끝나나는 책이거든요. 그게 에바 일루즈라는 감정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만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대사가요. 잠깐요. 열심히 찾고 계시고요. 잠깐요. 네. 찾았어요. 그 계약이라고 하기에 현대의 관계의 구조는 너무나 부정적이다. 관계 구조의 부정성이라는 불안함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며 유지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관계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든든하게 이끌어줄 사회적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없다. 성적 자유와 감정의 자유는 관계의 조건을 정의한 단순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헤어질 결심이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결말 부분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결말 부분 때문에 이제 궁금해하신 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파도 치는 공간에서 저렇게 막뭔 뜻이 뭔 해석의 의미가 뭐가 있냐? 파도 치는 공간 이거 뭐냐? 뭐 하시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마지막 네. 장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면을.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일단 몇 번 걸리겠군요. 일단 저는 그 혜준이 한 번도 누구의 아래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싶어요. 맨 처음에 수환의 관계에서 수환이 짝사랑하고 있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환에게 그 여자 설애에게 쉽게 설명해줘라고 얘기를 할 때 되게 시점슛이 이상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수환의 시점슛에서 혜준은 저 먼 위쪽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혜준도 수환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관계의 갑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설애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발밑에 있는 설애를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의 갑이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세상이 계속 왜곡되고 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남자가 깨우치게 된다는 거. 전 솔직히 깨우침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하튼 좋게 해석해보자면 깨우침이고 그냥 그제야 누군가를 나도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난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만약에 설애는 죽었냐 안 죽었냐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질문까지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아까 봤었는데 근데 되게 그런 충분히 가질 법한 생각이라 생각해야죠. 빠져나가 저도요. 도망쳤냐 안 했냐 네, 네. 도망쳤을까 아니면은 사실 그 사람 다음 장면 안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물이 그렇게 넘쳐오는 게 너무 사실은 엄청나게 한 번에 밀려오진 않거든요. 그래 구덩이 맞아요. 파놓고 사실은 그렇죠. 한번 물 쫙 들어오면 진짜 안 되겠다 나가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건데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죽었든 안 죽었든 그냥 밖에 이 남자가 자기가 항상 관계 갑에 서 있다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생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 남자 쪽 결국은 시선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네. 넘어가니까. 그 사실 이거 여기서도 나왔던 궁금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헤매고 결국에는 끝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왔던 게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가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 순간에 결국에는 헤어지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랑,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작품에서 얘기할 때 헤어지는 순간에 찾아오는 사랑이 도대체 뭔 사실 매우 역설적이잖아요. 나는 네. 헤어졌는데 그게 사랑이었어.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근데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헤어지는 순간인데 내가 그게 사랑이었어.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이제 마지막에 거의 뭐 시간이 거의 뭐 녹음실 벌써 거의 끝나가는데 헤어질 결심을 제외하고 나서 그러면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 뭐 이게 최고작이 아닐 수도 있죠. 헤어질 결심 최고작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우리 생각하는 이거 제외하고 나서 그러면 최고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는지 각자 한 분씩 얘기하신다면. 저는
공동경비구역 JS. 이거 나랑 똑같은데? 왜냐면은 사실은 저도 이게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보통 이런 똑같은 질문 받으면 그 전에는 박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 사람 저 만들고 싶은 데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박찬욱 감독이 이렇게 박쥐부터 시작해서 뭐 스토커도 그렇고 아가씨 그리고 이번에 헤어질 결심까지 이어지면서 점차 이제 뭔가 자기만의 색깔 드러내는데 되게 뭔가 점점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필모를 쭉 보다가 문득 이제 뭔가 공동 경비구역 때 뭔가 그 감성이라고 말하는 뭔가 그 날 것의 무언가가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좀 예를 들자면 비슷한 예로 류승환 감독이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모가디슈 같은 영화가 그 전에 나왔던 뭐 짝패라든지 뭔가 아란장풍 대작전이랑은 확실히 결이 다르다고 저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어느 순간 물론 이제 박찬욱 감독이 뭐 공동경비구역보다 더 괜찮은 영화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더 이상 뭔가 마주하기 힘든 그 감독만의 감성. 근데 그 감성이 사실 공동경비구역 때만 하더라도 첫 작품이랑 두 작품이 워낙 말아먹어가지고 박찬욱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상업영화라고 강조한 이유가 저는 분명 이 과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낙 실패를 두 번 거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제대로 이게 직업으로서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공은 필수라는 걸 분명 그때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주어진다. 그래서 맞아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감독으로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뭔가 의지와 더불어서 보면은 전 그 영화가 정말 많이 타협을 했다고 생각해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 경수님이 퀴어 코드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경비구역 그 퀴어 코드 중에 하나가 원래는 동성애 코드였다고 네. 박찬욱 감독이. 근데 그걸 제작자들이 그 심재명 대표부터 해가지고 송강호 관계. 네, 맞아요. 이병헌, 근데 그걸 송강호. 결사반대가지고 지금의 그 공동경비구역 JS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박찬욱 감독이 자기가 한 두세 걸음 더 물러나는 대신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감독으로서 이 영화계에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뭔가 의지 그런 다부진 의지가 잘 결과물로 표출된 작품.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90년대 감성이 살아있는 더 이상 마주하기 힘든 최후의 그런 90년대. 감성이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제 다시는 못 볼 그의 그런 감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JS를 꼽게 되더라고요. 그 적과 친구를 나누는 적과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다가 합쳐지다가 나누어지다가 합쳐지다가 하는 구도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또 남북 관계에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우리밖에 못하죠. 뭐 다른 나라에서 남북 관계를 만들어봤자 뭐 해봤자 나온다는 게 그 다음에 다다음에 쯤에 나왔던 공공재 언어들이 더 있겠습니까? 뭐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최근에 보는 헌트도 그렇고 그냥 이거는 한국 영화다. 헌트도 사실 외국에서는 평이 안 좋잖아요. 네. 노트 토마토가 이거 완전 썩어 있던데. 근데 전혀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이거 한국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 남북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뭐 제기들이 뭐 어떻게 한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똑같죠. 약간 그 뭐야 스파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 100% 체화해서 이해를 뭐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니까. 사실 저도 공동경비 이어서 얘기하면 저도 공동경비 JS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제가 아까 처음 두 작품 중에 다른 해가 꾸는 꿈은 못 봤고 3인조. 3인조는 왓챠에서 봤는데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 3인조 이거까지 이게 흥행이 실패했구나. 아니 이러니까 흥행이 실패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타협이 없어. 진짜 이거는 3인조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냥 컬트 영화잖아요.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진짜 3인조까지는. 정말 거기에 막 제가 그냥 서윤석 씨였나? 저희 그 있잖아요. 그 개그맨 두 분이 나오셔요. 그 뭐야 허리케인 블루 때 나왔던 김진수. 김진수가 아니고 서경석 이윤석이었나? 이윤석이었나? 아무튼 기억이 네 이윤석 맞네. 이윤석 나왔어. 이윤석 서경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막 할 수 있는 거 다 넣었어. 아무튼 막 그런 그럼 생각해보면 이때 이 두 개그맨 넣으신 거 보니까 박신영 씨 넣을만하네. 넣을만했어요. 넣을만하다는 생각도 일단 이 3인조에서도 보고 느꼈는데 3인조 이후에 그래서 나왔던 게 일단은 그 사이에 단편이 하나 있어요. 심판이라고. 기주봉 배우. 심판은 이거 봤는데 심판 진짜 좋았어. 걸작이죠. 네, 심판은 진짜 좋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장편 중에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때려놓고 흥행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감독이 3-4번 하는 게 있는데 압박이 심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건 흥행 못하면은 자기 인생이 이제 감독 생활은 사실 이제 끝인 거죠.
네, 거기서 망했으면 끝이었는데 그나마 이 작품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박찬욱 감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보스나이 것도 사실은 망했죠. 거의 노타협이에요, 진짜. 타협이 없잖아요. 이 작품도 타협점이 없는 작품이었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타협 없는 본인들의 작품,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계속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사실은 헤어질 결심 안 됐어도 물론 다른 뭐 할리우드에서 불러주면 찍었을 거예요. 네, 분명 맞아요. 어떻게든 찍었어. 네. 왜냐면 헤어질 결심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차피 그 사이에 왓챠에서 공개됐던 그 드라마 이름 뭐였지? 플로렌스 퓨 나왔던 갑자기 드라마 저도 깜짝 깜짝. 그 리틀 리틀 드라마 드라마. 리틀 드머걸. 그러니까 어떻게든 와요. 일감은 오게 되어 있어. 아니 저 어떻게든. GV 참여했을 때도 내일 모레 이제 미국 바로 가신다고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 어떻게든 일감은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한국에서 성공을 꼭 네. 하고 싶은 거야. 네, 어떤 스코어든 간에. 그리고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박찬욱 감독도 이렇게 이런 작품에 성형 실패하면은 도대체 어느 감독한테 이런 돈을 주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헤어질 결심을 응원했던 거였고, 헤어질 결심을 좀이라도 흥이 됐어 싶은 게 왜냐면 안 그러면 이런 작품 절대 못 나온다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제작비로 버젯 가지고 이렇게는 못 만들 거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영화랑 비슷해질 것 같다는 느낌. 나도 딱 그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여름에 박스오피스 시장 망하는 거 보면서 폭망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영화 절대 힘들겠는데 네. 누가 투자자가 이제 밥 해주나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그 길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JSA가 큰 역할을 했다. 감독 본인의 커리어를 비롯해서도. 그리고 아마 관객도 제일 많이 봤어. 관객도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틀어주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밈. 네. 이 밈이 사실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초코파이 밈. 초코파이는 솔직히 누가 다 그때 저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애들 다 알아. 그거는 초코파이는 진짜 애들 다 따라했어. 네 맞아요. 그 장면은 진짜 선 넘는 것도 애들이 다 따라했어. 그대사는. 왜냐면 그때 남북정상회담 했으니까 연관해서 애들 다 했었던 밈이었기 때문에.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도 다시 리부트됐고. 그렇죠. 그 노래도 그렇게 됐고. 네. 혜령 기자님은 네. 사실 저요? 어느 작품? 제가 여기 유일한 여성 멤버라 그런가 저는 박쥐가 제일 좋았고요. 거기서 김옥빈의 재발견을 했고 송강호의 또 다른 재발견. 송강호가 이렇게도 벗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섹시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제가 너무 알게 되면서 너무나 놀랐고 그 미장센이 뭐 다 좋지만 감독님 중에 그 한복집에 나오는 그런 정말 싫다. 네. 그 뭐 1층에 가게고 2층이 집인가요? 뭐 아무튼 막 그 집도 너무 싫고 근데 너무 그 소름 끼치게 싫은 걸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좋다.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막 있으면서 또 되게 에로틱하고 그리고 신부에서 뱀파이어로 바뀐다는 그런 것도 너무 선을 넘는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잘 와닿았어요. 금기시하는 것을 뭔가 제가 금기시 생각했던 걸 너무 잘 터트려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 박쥐를 내가 안 본 이유가 아직까지도 봐야지 리스트에 있는 이유가 있네. 2009년 4월 30일에 봤거든요. 저 군대 입대하기 한 주 전이니까 내가 이런 거 지금 보고 내가 지금 군대 입대 한 주 전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런 거 보고 싶은 여유도 없어. 그 봉준호의 송강호는 국민 아빠인데 박찬욱의 송강호는 거의 완전 국민 섹시. 너무 섹시했고요. 제가 송강호를 보면서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섹시하고 내가 알던 송강호의 필모여서 이게 뭐지? 이게 막 네. 너무 막 떨리고 막 신부님인데 또 다시 또 이러니까 막 너무 막 주체할 수 없었어요. 박찬욱 감독님 영화 나올 때 그 송강호 배우 특유의 쪼가 없어요. 야, 이게 이거다 하면서 막 하는 그거 없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미 그때 막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게 의형제 나왔고 좋은 네. 놈, 놈놈 있었고. 그게 다 박찬욱 감독이 이 특유의 쪼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 특유의 쪼. 밀양에서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밀양에서 그 쪼가 있었나? 조금 밀양에서도 서포트여서 조금 튀겼죠. 있었는데 막 완전 많진 않고 분량도 많지 않아서 막 경광봉 휘두르면서 비슷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송강호의 그런 느낌. 여기서 차 푸근하거나 내셨습니까? 뭔가 그런 막 느낌. 맞다. 경상도 쌍남자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게 박찬욱 너무 감독. 없고 너무 미중년에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경 자체를 지워버리는 느낌. 네, 송강호라는 저도 되게 배우의. 목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막 조언. 내거 물어 막 이런 느낌. 저는 근데 그 영화가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던 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뭔가 왜냐면 거기에 출연하신 분 중에 박인환 배우님이 출연했어요. 근데 박인환 배우님이
물론 예전에는 몰랐겠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드라마에 우선 브라운관에 더 많이 맞아요. 노출된 그렇죠. 분이셨는데 이상하게 영화에 출연하신 분이랑 드라마에 자주 출연하신 분이랑 뭔가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저 입장에서는 좀 영화 쪽에 나오신 분들이 더 뭔가 더 연기가 더 뭔가 더 좋다거나 혹은 더 편견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그때 당시 박쥐 보면서 그 아마 감독판에서는 아마 그 박인환 배우님 분량이 더 늘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드라마에서 자주 노출되었기에 오히려 더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딱 명석을 깔고서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연기력을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또 감독의 영향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일단 그 복수는 날 것이 일단 최애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는 전 박찬욱 감독이 그냥 지금까지 그려내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냥 다 꽉꽉 우겨 넣은 것 같아요. 사실 영화 자체는 전 박쥐가 더 재밌었어요. 근데 복수는 나의 것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하나하나씩 펼쳐 나가면서 필모그래피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박찬욱 감독이 어쨌건 되게 관념적이거나 초현실적이거나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되게 문화와는 동떨어진 감독이라는 편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화에서 사회적인 것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솔직히 JSA가 완전히 사회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워나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복수는 나의 것은 약간 뭐지? 반반? 반반이고 젊은이들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무정부주의로 되돌아가지고 우리 사회를 파괴시킬지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이 약간 날카로운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두나 씨의 캐릭터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베두나 씨의 캐릭터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감독 박찬욱 감독님이 그 복수는 나의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얘기했던 작품이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한데 도스토옙스키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정부주의자 어떤 미친놈 하나가 그 무정부주의자를 세뇌해가지고 테러리스트 일으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박찬욱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 약간 생각했던 한국 사회는 어떤 한 사람이 사상의 원천이 되고 그걸 모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세계이구나 했는데 저 이번에 헤어질 결심 볼 때도 설애가 사실 전 자의식을 지닌 존재라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설애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건 전부 다 드라마에서 보고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박해일이 처음으로 굿모닝 할 때도 설의 행동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는 이 잔혹한 진실 같은 것이 압축되어 있는 게 전 복수는 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영화에서 벌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모방함으로 인해서 파국으로 젖어 들어갔는데 누구도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 이 역설이 그 감독만이 가능한 정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박찬욱적인 영화라고 하면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이고 그 영화에서 연출해낸 아이러니들도 지금의 아재 개그로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재밌게 본 건 박쥐지만 가장 좋아하고 가장 박찬욱스럽다고 생각한 건 복수는 나의 것이다. 가 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헤어진 결심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감독님의 이제 다른 작품들 잠깐 한번 훑어봤고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아카데미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내년 아카데미 상식 현재 상황인데 이제 한국 대표를 일단은 갔어요. 지금 후보로 갔고 지금 다른 나라 후보들이 아직 완전히 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뭐 요거는 아직 결선은 못하겠지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트라이앵글 작품이랑 등등해서 몇 편이 이제 아마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지금 박찬욱 감독님은 감독상 후보군에도 한 6, 7, 8순위 이렇게 있고 각본상에도 6, 7, 8순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정도까지. 뭐 근데 결국은 CJ가 거기 이제 영진이도 써져 있잖아요. CJ의 그 홍보력, 마케팅력을 고려해서 정했다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이제 우리 미키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야지. 뭐 별수있겠습니까? 미국 로비 국가잖아요. 네. 아카데미는 철저히 로비예요. 이거 확실히 한번 얘기하지만. 뭐 그 유래가 이제 뭐 와인스타인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하기 때문에 철저히 코다도 그렇잖아요. 뭘 네, 그렇게 맞아요. 접대하나요, 근데?
뭘 접대요? 어떻게 선물? 돈? 선물? 아니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사회도 하고 선물도 하고. 어떤 선물? 그다음에 뭐 영화 굿즈 같은 것들 아니 뭐 별거 돈을 돈 주지 않죠. 로비한다고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생각했어요.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생생 때는 그거 있어요. 음악 정재일 음악 감독 필름 콘서트를 했었어요. 아 쉽게 그런 거? 그런 거죠. 아니 약간- 돈을 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행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그리고- 광고 우리 FIC 해가지고 포유 컨시더레이션 해가지고 뽑아주십시오. 그걸 로비라고 네, 하시는 그걸 거예요? 로비죠. 네. 알려질 수 있는 것도 자본력에 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플이 엄청나게 밀어줬고 어떻게든 했기 때문에 코다가 이번에 작품상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힘을 더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해주셔야죠. 네,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순위 작품상 1순위 아마 저희가 나중에 방송했을 것 같은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 지금 얘기가 많아요. 네. 더 파벨만스라고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이거는 봐야지 알 것 같아서 네, 네. 이거는 나중에 보면서 한번 얘기하시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 작품 신작이 더 애플 킬러스 TV 오브- 네 그게 올해였었는데 내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후보에는 못 오를 것 같고 이제 아마 다음 해를 노리지 않을까. 한번 쉬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보더니 이거 내가 내 작품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줄을 좀 본 것 같아요. 약간 이번에 보니까 데이먼 셔젤 감독 신작도 있고 뭐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빌론도 바빌론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보고 나서 이제 이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위치 이번에 솔직히 디파티드로만 받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마틴 스콜세지도 상 받으면 안 돼. 상 안 받고 위대해지는 감독 진짜 히치콕, 큐브릭 얼마나 많은데. 논란? 욕심 놀아야지. 논란? 논란 절대 상 못 받고요. 논란 오펜하이머 지금 아이, 상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딴 건 뭐랄까 논란은 절대 오스카 못 받아요. 못 받아야 걔는 그래야 전설이 되는 감독. 약간 그리고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괜히 상 받겠다고 뭐 어줍지 않은 걸로 받느니 그냥 히치콕처럼 공로상 그- 받고 끝 하는 게. 논란은 오펜하이머 만들 때 그냥 진짜 응. 핵폭탄 터트려가지고 영화 찍을 때 핵폭탄 터트릴 수 있다. 이 행위 예술로 남아야 돼요. 그러면 왜 위험한 영화 아니야? 행위 예술로 남아야 돼. 행위 예술. 자 아무튼 간에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분도 모셔가지고 지금 더 배트맨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하자고 했던 영화 하려고 해요. 이제 더 배트맨 얘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애플 등 여러 곳에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더 배트맨 외에 다른 영화들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